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범죄자들과 마주하며 이들이 다시는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17,000여 명의 대한민국 교도관들입니다. 김도영 교도관은 차가운 철장 안에 온기를 불어넣고 그를 통해서 교도관과 수용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데요. 처벌과 교화, 그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옳은지 깊이 고민하며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교도관 김도영 씨, 지금 만나봅니다. 김도영 교도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직 교도관이시잖아요. 네네. 예. 교도소에서 경험한 얘기를 글로 쓰고 또 책으로도 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왠지 교도소 하면 조금 이제 보통 사람들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 같아서 그런 얘기를 막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좀 걱정 많이 했었고 이게 뭐 개인 정보가 특정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나 개인정보 이런 어떤 문장상 스토리상을 좀 각색할 수밖에 없었고. 아,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예. 이제 교도관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네. 갈등 이런 것들이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 여러분들께 네. 우리 교도관들도 한번 돌아봐 주십사. 그런 올리는 청원의 글이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네. 썼습니다. 교도관의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교도관은 사실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그 업무, 보안과 업무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교도소에서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어떤 종교적인 부분, 그 종교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심리치료 그리고 사회랑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또 들어가고 그런 다양한 업무들이 서로 융복합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들이 서로 잘 연계됐을 때 그때 이제 교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치료 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군요. 엄청 많이 이렇게 네네. 세분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심리치료 집단 상담을 이렇게 열어서 성폭력이나 마약 중독자들 단약 의지를 강화시키고 저의 업무는 이렇게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분석 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왠지 생각해 보기에 교도소라는 공간이 짜여진 스케줄대로 꼭 움직이기만 할까? 중간중간에 좀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어떤 돌발 변수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많죠. 아무래도 현재 되게 과밀 수용돼 있거든요. 저희 범죄 수용자들이 과밀돼 있는 데에 비해 교도관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네. 대응을 적절하게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제 폭행이나 어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에게 또 의료적 처우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를 좀 비우시고 네. 의료적 처우에 또 투입되시기 때문에 좀 인력 부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교도소는 왜 우리가 항공 지도 같은 데서 사실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검색이 안 되는 곳이라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검색 안 되는 곳들이 많고 이제 교도소는 군 시설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제 보안 시설이라고 네.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핸드폰을 소지할 수가 없고 들어갈 때는 교도관들도 휴대폰을 반납하나요? 이 수용자와 함께 대면하는 공간에서는 맡기고 들어가야 돼요. 요새는 거의 휴대폰하고 분리되면 불안 증세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고립감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 연구들을 봐도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이런 고립감. 네, 그런 네. 것들이 어떤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랑도 좀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왜 휴대전화를 못 갖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얼핏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교도관님들도 같이 그렇게 제한을 받는다는 건 저는 오늘 알았어요. 네. 아까 교도관의 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분당 한 몇 명 정도를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교도관 한 명이 범죄 수용자들 100명 이상을
생활을 그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많은 수용자를 담당을 해야 되네요. 네네. 예. 교도관으로 지금 이제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16년도에 공채 아. 시험에 합격해서 네네. 이제 8년 차 예. 됐습니다. 이래 보니까 저희는 사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만 교도관의 모습을 이렇게 접하게 돼서 그건 아무래도 극화된 거니까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교도관은 사실 요즘에 미디어에서 많이 조명되고 있는 프로파일러나 네, 이렇게 네. 수사기관 예. 그분들이 이제 잡아들이는 과정에서의 프로파일링, 심리적 기법, 과학적 수사 기법이 동반되는 것처럼 저희는 다시 내보내는 과정 반대로 그 안에서 인문, 심리 이런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 사람이 다시 사회에 돌아가서 흡수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개인의 삶을 교정하고 사회적 통합하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교정의 날이라서 또 네네. 특별히 모셨는데 교정이란 뭘까요? 교정이라는 의미는 사실 사전적 의미는 뭔가 비뚤어진 것을 예, 바로 예. 잡음인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교정은 이 사람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해야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봄으로써 변화를 통해서 다시 사회에 재통합되는 과정.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군요. 저는 그걸 가장 중요시 생각하면서 심리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 갖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들은 피해자의 탓을 하고 예. 자신의 범죄를 축소화시키거나 회피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거든요.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군요. 예, 계속해서 하고 저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직면시키려고 하고 거기서 처음에 많이 부딪히죠.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은 네, 작업이겠어요. 소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정말 저는 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순간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한 번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뭐 선입견을 갖고 보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 말씀에 사람 안 변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네. 근데 여러 연구에서는 이제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에 이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가해자들이 출소 후에 재복용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낮다. 그런 유의미한 결과도 발표하기도 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야 네네. 믿고 생활을 해야 버틸 수 있고 이 생활을 예. 그리고 한 명이라도 변한다면 그 한 명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갖고 대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명을 좀 제대로 교정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사회의 구성으로 내보내는 일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교도관이 되셨어요? 저도 처음에 교도소란 공간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는데 네. 이제 군 입대를 했거든요. 논산훈련소에서 기초훈련을 받고 경비교도대라는 부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청송 2교도소 당시에 거기서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군 부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복역을. 없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처음에 놀랬던 거는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었고 네. 더 놀랬던 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을 빼고는 다 우리 사회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어떤 우리 시야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정의의 실현이 네. 된 게 아니구나. 네. 결국엔 다 돌아오는구나. 이 교정의 중요성을 그때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다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 네네.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교도관들의 삶을 보고 좀 만만치 않아 보였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그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요? 제가 교도관 되기 전에 마케팅 업무도 해보고 회사 일도. 예, 영업도 해보고 네. 근데 뭔가 소속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예. 강력하게 좀 소속되는 일. 음, 그래서 또 해본 일이 이거라고 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후회 많이 했어요. 왜 어떨 때 후회가 되던가요? 인간에 대한 환멸이 들 때, 아, 그리고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 그럴 때는 좀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전문성을 좀 키워나가면서 네. 제 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주체성 이런 것들이 드니까 지금은 좀 만족하면서 네. 지내고 있어요. 후회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출근 첫날부터 후회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출근 첫날 아주 호되게 신고식을 하셨다고요. 네. 네. 처음에 딱 교도소에 발을 디뎠을 때 용과 막 호랑이가 목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고, 그러니까 문신 네. 하신 분들. 예. 그리고 저희는 플라스틱 젓가락을 지급하거든요. 그것들을 부러뜨려 가지고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위협하고 난동하는 수용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운동을 배운 것도 아니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었는데 네.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토막살인을 한 살인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사람을 잡았을 때 그 피부에 끈적거림 같은 거 있잖아요. 땀에 미끄러짐.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막 손을 빡빡 닦고 네. 그런 일화가 있었죠. 첫날부터 아주 그냥. 아유. 이런 좀 흉악 범죄를 저지른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교정 현장에서 보면 좀 다른 재소자들하고 좀 다른가요? 저는 구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표시가 나는 건 아니다. 표시가 나지 않고 어떤 건장한 청년이나 인자롭게 보이는 할아버지들도 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수용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사회에서 마주했다면 알아차리지 쉽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만 사실 이 사람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이걸 알았을 때 이게 사실 분리해서 바라본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영에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도관들은 역할 갈등을 많이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범죄성을 억제해야 되는데 인간성을 또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양가적 본질에 대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처벌과 교육 어느 것들이 더 우선돼야 되는지 교도관들도 똑같이 느끼고, 저 역시도 이런 역할 갈등이 또 직무 소진이랑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무기력해지는 직원들도 많고, 이런 부분은 사명감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떤 지지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정체적인 데 또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교정 공무원들이 좀 이제는 좀 조명을 좀 받고 네.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인간성은 끌어올리면서 범죄성은 낮춘다. 이게 말이 쉽지. 그렇죠. 왜 저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교도소 안에서도 아까 10명 정도 한 방에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뭐 어떤 위계 서열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고, 뭐 무슨 재벌 회장님 뭐 무슨 조폭 우두머리가 오면은 뭐 모시고 뭐 그 안에서도 뭐가 막 벌어지던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요?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선점하려고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해요. 뭐 방 청소는 뭐 막내를 계속 시키려고 한다든가, 예. 자신은 열애되고 어떤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계속 시도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를 계속 또 찾아내고 네네. 감시하면서 되게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관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이 100명 이상의 생활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어렵겠네요. 예, 그건 어렵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또 책임 소재에서의 또 네. 경직이 돼요. 이제 네, 교도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력은 하죠. 그렇군요. 예. 가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좀 허탈할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살 시도했던 수용자를 살려내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네. 있으셨다고. 예. 그런 뭐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그리고 자살 기도를 한 사람들을 저희가 대학병원에 싣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의료적 처우를 받고 건강한 생활로 돌아오면 출소 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올 때 그때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왜 살렸을까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살해하면 그게 더 커지죠. 뭐 어느 목숨이든 귀하지 않은 목숨은 없으니까 당연히 살려내셔야 되는 건 네, 맞는데 이 수용자들이 그 교도소 안에서 통화하는 건 전부 감청을 하죠. 예, 감청이 되죠. 네네. 그런 혹시 대화 같은 거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회의에 빠지거나 이럴 때도 있으시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제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거나 예컨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 명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내 형이 세게 나왔다 하면 그 피해자를 엄청나게 비난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재판에 동행을 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서는 절절하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희가 있는 대기실에 오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든가 헤드락 걸면서 막 장난을 치죠. 그 앞뒤를 다 보시는군요. 예, 그 모습 볼 수 있는 사람 사실 대한민국의 교도관밖에 없죠. 그래서 삶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 근본적인 것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 감정적인 소진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도관분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은 수용자들한테 고소고발 당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그러던데요. 고소고발도 많고 네. 인권위원회 진정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인권위 같은 경우는 뭐 그 사유는 다양한데 저희가 순찰을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 발소리가 시끄럽다. 내지는 내가 내가 네. 사용하는 린스가 있는데 예. 여기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뭐 국이 짜다. 이런 것들로 인권위 진정을 하는데 이게 일부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것도 뭐 일일이 또 답을 다 해줘야 답변을 돼요? 다 소명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거는 저희에게 엄청나게 지금은 중요한 업무가 되어버렸고 네네. 인권위 진정 같은 경우는 일부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건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용이 타당하다 해서 인용되는 퍼센트는 0.4%. 네. 그만큼 어떤 이 사람들의 불만 창구. 협박도 당하고 교도관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겪어보셨어요? 네, 협박도 당하고 신체 언어적 폭행. 네네.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9년도에는 수용자가 직원을 폭행하는 건수가 66건이었었는데 네. 현재는 190건까지 보고되고 있고 3배 가까이 네네. 점점 증가하고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도관 분들이 어떤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병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교도관들의? 직업병도 있고 네. 직업 습관도 있는데 직업 습관은 말 그대로 이렇게 열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 왠지 뭔가 닫아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뭐 그렇겠네요. 이렇게 문을 한 2번, 3번 돌려서 확인을 하는 거죠. 시정 상태를. 예. 그리고 직업병까지 나아간다면 아무래도 고립감 아까 그 휴대전화 문제라든가 수용자들에 의한 폭행 같은 것들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좀 심하죠. 제가 여기 올 때도 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지나갔거든요. 예. 근데 경기대학교 연구에서 그 PTSD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 병원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들보다
우리 교도관이 좀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만치 이 문제들은 좀 더 심각하게 좀 다뤄줘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교도관들을 위한 어떤 전문 상담이라든가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네요. 프로그램 존재하고 있고 네네. 저희가 외부 상담사들과 연계돼서 폭행당한 교도관들이 있으면 10회기 정도 이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정신과 진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제가 그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담당자인데 이런 것들 지원을 하시라 하면 조금은 교도관이 듬직해야 되는데 폭행을 당해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조금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됐다 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네요. 근데 왜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사회와의 유대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좀 학교나 시스템, 직장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유대가 강화돼 있다면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것에 의해 좌절이 일어나게 되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한 교도관이 얘기하기는 너무 큰 담론인데 네. 저는 지금 교정의 행정의 방향이 감시와 격리에서 교정 교화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사회적 처우가 강조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고통이 주는 그 면모들이 있어요. 분명히 고통이 주는 교육적, 변화적 자기가 자기의 내면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요인 중 하나가 또 고통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사회적 처우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 고통이 주는 변화를 간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는 이 교도소 내에서의 권한이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또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심리 치료만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인지를 할 때 그 안에서 고통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이 교도소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는 공간이라는 메시지 이거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사회적으로 죄 지은 사람들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강력범죄자들한테는 좀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결의 기간을 줄이고 늘리는 데에서 그치잖아요, 보통. 네. 어떻게 하면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기간을 늘리에서 그치면은 이 사람들이 인간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혼 소장이 날라오고 직업은 다 파괴됐을 것이고 신용 불량이 됐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년간 수십 년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를 하게 되면 재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럼 또 자포자기로 또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네. 교도관으로 일하시면서 안 좋은 범죄자들을 만날 때는 약간 인간적인 분노도 느끼셨다가 또 연민도 느끼셨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에세이 책을 내셨어요. 교도소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네. 거기 보니까 신이시여 이곳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 오페라 피델리오의 구절 이렇게 앞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교도소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어떤 뜻으로 이 문장을 인용을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수녀님이 계셨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제 손을 딱 잡고 본인이 모시는 신은
어떤 제사나 의인을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았다. 죄인을 곁에 두고 싶어 하였다. 네. 그래서 교도관님이 하시려는 일이 예수님의 일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말이 좀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이 사람들을 제가 뭐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재범을 저지를 것 같기 때문에 누군가 또 피해자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좀 들어주는 것이지, 경청해 네. 주는 것이지. 그래서 어쩌면 이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는 신만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현장에서 있어요. 네. 인간으로서는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출소자들이 나갈 때 철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보통 해주세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시는 우리 만나면 안 된다. 다시 만나지 말자. 왜냐면은 간혹 한번 뭐 찾아뵙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고맙다고. 네.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된다. 다시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냐. 그런 말을 보통 하면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네. 다시 만나지 말자는 인사를 해야 되는 직업의 어떤 애환을 제가 여기서 조금이나마 느끼게 네. 됩니다. 교도관이 뭐 힘든 일이지만 보람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을 때는 네. 범죄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 작업이 네. 어떤 페이퍼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살인자의 말이나 마약 중독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관찰해야지만 마주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학계나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저도 관련 자격증을 따고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직업이 대한민국의 교도관이 제일 네. 유일하구나. 네. 네. 이 전문성을 좀 더 키워나가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의 일조가 된다면 네. 사명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큰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범죄 예방이라든가 또 범죄를 찾아내고 잡아내는데 이런 그 연구나 고민 같은 것들이 네. 앞으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28일 오늘 교정의 날을 맞아서 현직 교도관으로 글을 통해서 수용자들과 교도관들의 얘기를 전하고 있는 김도영 씨와 함께했습니다.